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의치학대 전문 그룹 판메디랩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 미국 의대와 치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저희 판메디랩에서는 이제 작년 가을에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미국과 영국 약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설명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의대에서 현재 입학 사정관이시면서 동시에 이번에 그 미국 의사 시험이죠. USMLE 합격하셔서 병원 매칭까지 성공하셔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인턴 레지던시 과정을 시작하시는 미국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에 비해서 이제 미국 의대나 미국 치대에 대한 입학 문턱이 얼마나 높고 어려운지는 이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학생들 중에서 유학생도 적지 않고 인터넷에서는 이제 유학생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포기해라다 뭐 이런 글들이 제일 많고 또 한편으로는 유학생은 또 가능은 한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인터넷상이나 유학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들, 그냥 단순히 학교 소개, 학교 랭킹, 이 정도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의대, 미국 치대 입학이 정말로 불가능할까?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에 비해서 유학생이라면 무조건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그래도 도전하려면 지금의 학생 현재 컨디션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MCAT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에세이라든가 인터뷰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미국 의대 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 치대도 의대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우선 이제 저희 그 판매디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뭐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한 학부, 프리메드 또는 뭐 일반 BS 학부로 입학할 때 학부, 학교 선택, 입학 지원, 입학 전에 선행학습 그런 과정들이 있고 수많은 과목, 과정들이 있죠. 학부에서 또 GPA 관리해야 되고, 메디컬 스쿨, 의대 지원학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판매드랩에서는 의대나 치대, 이제 GPA 관리, 그다음에 뭐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부터 나중에 MCAT 시험, 뭐 DAT 아니면은 의대나 치대 입학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그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강, 렉처라든가 튜터링, 멘토링까지, 컨설팅까지 모든 부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에서 이제 큰 도움을 주실 미국 의사 선생님이신 제이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이디 선생님은 이제 미국 명문 라이스 대학에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를 전공하셨고 이제 베일러 의대에 입학을 하셔서 이번에 졸업하시면서 신경외과 레지던시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특별한 이력으로 이 제이디 선생님께서 의대에서 미국 의대에서 입학 사정관으로 오랫동안 일도 해오셨고 이제 의대 입학에 대한 이제 공동 의장을 역임하셨고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의 입학위원회 또 몇 안 되는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 의료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지혜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 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베일러 의대에서 공부하면서 3년간은 입학 사정관으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파일들을 검토한 경험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리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이제 의대 입학하실 당시에 보통 이제 학부에서 졸업 후에 갭이어 없이 학부 4학년 마치고 곧바로 베일러 의대로 입학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1년의 갭 이어를 했고요. 저희 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병원에서 메디컬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오,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 그 디에이리 선생님 이력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그 MCAT 퍼센테이지 관련돼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점수 어떤 스코어 몇 점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게 표현하면은 몇 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97th percentile이 나와서 overall percentage로는 상위 3%를 받았고
컬 섹션은 상위 1%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미국 의대 재학하시면서 재학 중에 이제 동시에 입학사정관으로서 어드미션 오피서로서도 일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네, 제이리 선생님. 입학사정관 선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제가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 학교 그 학장들 및 전직 입학 사정관들에게 지원 서류가 검토되었고 인터뷰를 거친 후 선발되었습니다. 아, 한국인으로서는 저희 학교의 유일한 입학 사정관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제 미국 의대, 미국 치대 입학에서 졸업까지 최종적으로 의사 라이센스 취득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에 둘째, 그래서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에 입학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느 정도 라인 위까지 올라가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학생 입장에서 컨디션, 현재의 조건과 학력의 입장에서 의대 치대 합격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제이비 선생님과 저희 판매리랩에서 이렇게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드릴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설명의 첫 번째 순서 이제 미국 의대, 미국 치대 입학부터 졸업,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의 프로세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 이 어떤 그 프로세스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의대, 학부에 입학해서 MCAT 시험 보고 이제 메디컬 스쿨 지원, 나중에 USMLE, 그다음에 레지던시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학생들은 프리메드 트랙 또는 뭐 일반 BS 학부로 보통 먼저 입학을 하게 되죠. 학부에서 4년간 이제 메디컬 스쿨 입학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가장 중요한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GPA, 뭐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어떤 발런티어, 봉사활동 등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부 졸업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MCAT, 미국 의대 시험, 입학 시험이죠. MCAT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디컬 스쿨 입학 후에 MD 과정에서 2년 차에 USMLE 1, 스텝 1, 2 시험 보고 졸업 후에 레지던시 과정 거쳐서 스텝 3 시험 보고 의사 면허 발급하게 되죠. 지일이 선생님, 선생님 MD 과정, 메디컬 스쿨 과정에서 USMLE 스텝 1, 2 시험과 스텝 3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시험을 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미국 의사 국가고시 시험 USMLE는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입니다. USMLE는 총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는 의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스텝 1하고 스텝 2는 학교 안에서 보는데요. 스텝 1은 의학 기초 과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의학 교육 과정에 처음 2년 동안 수강하는 과목들을 다룹니다. 스텝 2는 의학적 판단력과 진단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인턴 과정인 의사로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이 MD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제이리 선생님께 질문하는 건데 유급이 되거나 이 MD 메디컬 스쿨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유급이 되거나 성적이 페일 문제가 생겨서 뭐 유급 뭐 그 다시 리테이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 네, USMLE 스텝 1의 경우는 그 최근 몇 년간 불합격률, 좀 페어 레이트가 대략 5, 6%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작년, 재작년에 패스 페어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 페어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스텝 2 CK 시험의 경우 대략 3, 4% 정도, 그리고 스텝 3 시험의 경우는 대략 2% 정도 페어 레이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USMLE 스텝 3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면 보통 이제 의사 라이센스 취득하게 되고, 이제 GP, 뭐, 제네럴 피지시안이라죠. 뭐, 그 상황에서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병원 매칭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은 한국하고 조금 달리 인턴 과정이랑 레지던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을 의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스텝 2를 마친 후 병원 매칭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GP 상황에서 병원 매칭받기가,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 병원 매칭이. 그리고 이제 병원 매칭을 본인이 원하는 도시나 원하는 병원에, 잘 배정을 받고 매칭을 잘 받으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 의학생으로서는 매칭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탁월한 interview skills, 그리고 clinical experiences, 학교 내외 활동, GPA, 그리고 훌륭한 letters of recommendation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미국 치대 쪽이에요. 그 치대 입학부터 졸업, 그 다음에 IMBD 치과에서 라이센스 시험 그 보고 프로세스인데, 이제 거기 몇 가지 뭐 중간에 이제 DAT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뭐 스텝 1, 2, 3라는 시험이 중간에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 의대 이제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죠. 미국 쪽 의대 쪽하고. 그래서 시대 쪽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일단은 의대 쪽 위주로 좀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의 순서 두 번째, 미국 의대,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림에 있는 내용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의회 이제 의대 메디컬 스쿨 의대는 160개 정도가 있고 문제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의대가 49개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49개 내에서도 입학생의 보통 5에서 7% 정도만이 인터내셔널한테 배정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설명회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대를 꼭 가고 싶은데 유학생일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좁은 구멍이 되겠죠, 문이.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의 결국은 뭐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학교마다 평균 93에서 95% 신입생의 티오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머지 5에서 7% 갖고 전 세계 모든 유학생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유학생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비 선생님, 선생님께서 입학하신 그 베일러 의대가 텍사스에 있는데, 베일러 의대의 경우에서 보통 이제 신입생을 모집할 때 보통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보통 그 베일러 의대에서는 TO를 어떤 식으로 몇 퍼센트씩 배분할까요? 결국은 이제 유학생한테 몇 퍼센트의 어떤 TO가 생길까요? 베일러 같은 경우엔? 네, 저 베일러나 미국의 대부분 의대들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 지난 3년간은 저희 학교에서는 International Acceptance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베일러 쪽에만 유학생이 지원한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다른 학교에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군요. 보통 그러면은 제이디 선생님 그 신입생을 베일러 의대에서는 선발할 때 몇 명 정도가 보통 신입생이 생기죠? 매년? 네, 186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180여 명 정도 음,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 다른 의대들, 선생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베일러 의대하고 이 TO가 거의 비슷한가요? 네, 거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있는 학교들은 티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동부에서는 작게는 50명 정도만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또,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여기에서 이제 의대, 메디컬 스쿨에 대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의대들이 입학 경쟁률에 대해서, 전체 평균 통계 자료만 일부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학교별로 유학생의 입학 가능성 통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원했던 유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불합격되었는지조차 학교에서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페일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도전을 할 때 그 동일한 학교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 사실 판단이 쓰지 않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미국 의대 경쟁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언론 기사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라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평균 미국 의대 진학
경쟁률이 2.5대 1이다. 최근 이제 3, 4년 동안 경쟁률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죠. 이게 매년 이제 평균 약 4만 8천 명의 지원자가 이 160개 미국 의대들 중에서 여러 곳에 복수로 지원을 해서 1만 8천 명이 넘는 조금 넘는 숫자의 신입생들이 매년 의대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 2.5대 1이라는 경쟁률은 숫자는 뭐 별로 이제 치열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 의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경쟁률을 산정해 보면 거의 평균 100대 1에 가까운 숫자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 140명, 지금 제이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명, 150명 정도 되는 평균 미국의 의대 입학 정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의대별로 평균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쟁률이라 조금 좀 복잡한데요. 제이디 선생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이 경쟁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주로 상위 학생들에게 복수의 이 의대 합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기자님이 말하신 2.5대 1 경쟁률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대략 학교당 그 학생이 그 학교에 합격될 확률이 1에서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낮네요. 이거는 지금 제이디 선생님 1, 2%라는 거는 뭐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자 상관없이 전체 평균으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낮죠. 또 근데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감안할 부분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 뭐 한인 교포를 포함해서 유학생 포함해서 한국 학생들을 비롯한 이런 동양계 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대한 열망,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류에 편승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인종들보다도 이제 그 관심도나 도전하는 것들이 높은데 실제로 백인으로 분류되는 이 전체 의대 지원자의 숫자와 동양계로 분류되는 전체 의대 지원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실은 결국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게 이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양계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평균 성적이 그렇게 또 우수하지 않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인 신문, 미국의 교포 신문들 보면은 뛰어난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몇몇에 대한 기사들만 보통 게재되다 보니 인도계 아니면 뭐 중국계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셨던 부모님들이라면 뭐 아니면 현재 그 학생이 국제학교나 그 과학고 뭐 이런 학교들을 다니는 우수한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그 부모님들에게는 생소한 얘기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GAD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으로 일하시면서 의대 지원자들을 보면은 이제 백인이나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동양인의 비율, 이게 어느 정도 보통 됐었나요? 네, 그동안 보면은. 네, 보통은 백인 다음으로는 동양인 지원자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저 동양인 지원자라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학생들이 제일 많고 전체 지원자들 중 동양인 지원자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동양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인 5.6%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편이죠. 네, 그러네요. 정말 되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양계 또는 한국 학생, 한인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백인보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제이리 선생님 이게 왜 동양인 학생, 한국 학생들은 백인보다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의학교의 입학 과정에서는 인종에 따라서 GPA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하지만 지원자들이 GPA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봉사활동, 인터뷰 등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입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제이리 선생님 그 미국에서 그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 중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하죠. 어퍼머티브 액션 이게 1960년대 때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서 이 정책을 계속 보수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은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해질까요? 어떨까요? 미국의 스프림 코트 대법원이 affirmative action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확답을 내리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affirmative action이 축소가 된다면 우리 아시안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하기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인데 최소한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한인 학생들에게 주어진 각 의대별 경쟁률이고 300대 1. 그리고 이거를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가능성 있게 표현을 하자면 약 20대 1 정도 경쟁률이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주어진 전체 의대 진학 경쟁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나마 이제 의대에서 원서라도 제출해 본 학생들, 나중에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성적도 우수하고 특별 활동도 열심히 해왔던, 그런 학생들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리메드나 학부, BS 과정에서 의대에 이제 나중에 결국은 원서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18만 명이라는 학생들, 지원자 생각들이 원서 제출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4만 8천 명 정도로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이제 축소가 되죠.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대학에 그것도 좋다는 대학,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해서 100명이 프리메드 과정을 시작하면 그 중에서 10명이 끝까지 프리메드 과정을 밟아 원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한두 명이 의대 신입생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제이리 선생님, 이렇게 미국 의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3, 4학년 때 최종적으로 의대 어플라이 하는 학생이 비율이 급격히 작아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 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프리메드를 중도 하차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과목들 자체가 매우 어렵고 경쟁적인 학습 환경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의학 분야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프리메드 코र्스에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한 프리메드는 경쟁적인 과정으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아무래도 커져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네,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경쟁률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경쟁률 이것이 숫자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또 봅니다. 이제 학생 본인의 열정이라든가 간절함을 갖고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또 기회가 주어지고 가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곳이 미국 의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이 못하고 남들 준비하니까 뭘 하고 이제 남들 이거 시작하니까 나도 이때 시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이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 의대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은 지원했다가 불합격해서 떨어져서 다시 재도전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3, 4학년 때 아직 도전하기 전에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의대 진학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필수 요건들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의대 합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최대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펙이 부족해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해서 채우신다고 하면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난 의대를 무조건 갈 것이야 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대 입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뭐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1순위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1순위.
학부 GPA이죠. 이거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건데, GAD 선생님 보실 때 이제 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5개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판매들 랩에서 매우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1부터 음, 5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제 GPA를 좀 볼게요. 학부 필수 이수가 막 리퀴짓 서브젝트가 이제 기준으로 4년 학부 전체 오버all GPA가 3.8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 더 큰 경쟁 속에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야겠죠.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GPA 3.8 정도면은 합격 안정권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은 어느 정도 GPA까지 올라가야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는 3.8 이상이면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은 더더욱 흠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미국의 학부가 4.0 만점인데 3.8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매 학년마다 거의 만점을 해야 된다. 만점. 4.0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거의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다들 아시는 MCAT 스코어 점수죠. 그 MCAT은 이제 만점이 528점인데, 이제 보통 이제 MCAT의 지원자들이 보는 시험에 평균 점수가 505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515 이상은 나와야 이제 의대 입학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다. 그리고 520점이 넘으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유학생이 515 이상 그 MCAT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높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유학생 입장에서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적어도 515점 이상, 세이프하게는 518점 이상이 넘으면 좋습니다. 네, 518. 또 역시 그 3.8 이상만큼이나 쉽지는 않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필수 요소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기록이죠. 그래서, 학부 재학생 때, 뭐, 쉐이더윙이라든가 클리니컬 리코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벌런티어까지 포함해죠. 요 부분들 제가 추후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가 인터뷰와 에세이. 요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다음 단계 얘기죠. 일단은 3번까지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이제 메디컬 스쿨. 나중에 학생이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내 스펙에 맞는 내가 조금이라도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 단순히 그 US 뉴스 월드 리포트나든가 아니면 포브스지에 있는 미국 의대 랭킹만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 의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GPA 3.8 이상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거의 이제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들이고 밑에 여기 그 보라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사이언스에서는 좀 벗어난 교양 과목 정도, 필수 이수해야 될 교양 과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 처음에 젠캠, 젠바이오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의대의 경우 이제 의대나 치대도 마찬가지죠. 젠캠, 젠바이오에 대한 랩이 또 포함되어 있죠. 필수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젠캠이나 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전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과목들이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뭐 엔지니어링 같은 스템 계열의 학생들한테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과목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올가닉 케미스트리, 소위 올고라고 하죠. 이거는 미국 의치학대 학생, 공대 학생 모두에게 가장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보통 나오게 되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셀룰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너무 많죠. 이 과목들이 다 2학년, 1, 2학년 때 이수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들이고 크레딧도 높은 중요한 과목들이다.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사이콜로지도 있고 뭐 바이오스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셜러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수많은 과목에서 3.8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듣는 학생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유학생이랑 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이 3.8보다 또 더 높아야 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 학부 오버럴 GPA가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네, 저는 그 오버all은 3.9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만점으로 진행을 해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이리 선생님은 여기 그 예전에 그 베일러 전에 학부에서 이제 라이스 대학 입학 전에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오셨을 거고, 그래서 학부에서 이 수많은 사이언스 과목들을 모두 다, 좋은, 이렇게 그 GPA를 받으신 것이 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실 수 있었나요? 그리고 AP 시험도 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는 인터내셔널 스쿨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듣는 AP 케미스트리랑 AP 바이올로지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과학 과목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시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 선생님께 질문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뭐 한국에서 국제학교라든가 미국의 고등학교 또는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AP 케미스트리나 AP 바이올로지, 뭐 AP 피직스, AP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험까지 5점 만점을 받아야 돼. 난 반드시. 왜? 나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목들을 갖고 5점 만점을 받은 다음에 학부에서 이것들을 다 면제받을 거야. 그래서 시간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P 테스트에서 5점 받은 학생들, 이 학부에서 이런 젠캠이나 젠바이오 같은 이런 과목들을 그 면제를 보통 해주나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면제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의대 지원을 할 때 어떤 트랜스크립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을 텐데, 이게 의대 지원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어떤 마이너스가 될까요? 네,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AP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이수한 학생들이 종종 Introductory Biology나 General Chemistry 아니면 General Physics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서는 주로 2년의 생물학이나 화학을 이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의 Physics 이 학생들은 의대들의 requirement를 safe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조금 더 advanced된 레벨의 클래스를 들어야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들이므로 더 좋은 GPA를 얻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끝에 가서 지원하는 시기에 AP 과목들을 인정 안 해주는 의대들을 지원 못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MCAT 대비 면에서라도 AP 과목들을 이수하셨더라도 대학 레벨에서 다시 과목들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 이 설명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등학교 때 바쁜 과정에서도 AP를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부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5점을 맞아야 되라고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AP를 공부한다는 목적은 면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학부에서 제네럴 케미스트리라든가 제네럴 바이올로지 같은 더 지금 제이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드밴스된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뭐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AP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 5점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그 미국의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별로 필수 이수 과목들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맨 위에 보시는 거는 미국의 의치약대 전체 공통 과목이죠. 젠캠, 젠바이오, 올고,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휴먼
안 보이네요. 휴먼 아나토미하고 피지올로지,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의대, 치대, 수의대만 적용되는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는 피직스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약대는. 그다음에 뭐 모lecular biology, 제네틱스가 있죠. 뭐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놀가닉 케미스트리와 듀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치대 가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치대에 따라서는 이 두 과목을 추가로 필수 이수 과목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이 듀로지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치대 가는데 왜 동물학을 배웁니까? 요즘에 많은 학교에서 듀로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 학생은 애니멀 뉴트리션까지 결국은 수의대 가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과목이 제일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아까 제이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8 이상, 유학생은 3.9 이상, 이거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필수 이수 과목을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우리는 MCAT 또는 DAT 시험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액티비티들을 1학년 때부터 쭉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이 과목 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 액티비티까지 다 하려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 이렇게 가장 확실한 플랜과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당연하겠죠. 언제든지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MCAT 시험, 그 어렵다는 MCAT 시험에 준비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3학년부터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학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과목들은 대부분이 교양 과목들 위주로 좀 더 쉬운 과목들 위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1, 2, 3학년 전에 1, 2학년 때 대부분의 사이언스 과목들을 몰아서 수강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3학년 이후부터는 특정한 것에 집중하기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 이 과목들 수많은 과목들을 다 하려면 당연히 입학하기 전에 지금 뭐 고등학교 과정 때라든가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때 공부를 많이 해놓고 1, 2학년 때 시간을 세이브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미리부터 공부를 하면 힘든 1학년 시기 때 멘터 스페이스가 좀 프리업돼서 다른 액티비티를 채우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선행학습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저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학년 때 각각 어떤 식으로 과목들을 이수하셨고, 그 다음에 3학년 이후부터는 뭐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MCAT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셨나요? 네, 필수 과목들은 거의 3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저는 모두 이수했습니다. MCAT 영역이 이 모든 과목들이기 때문에 MCAT 보기 전에 필수 과목들을 마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프리메드, 그러니까 BS 말고 프리메드 트랙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 이수 과목 위주로 커리큘럼이 그 학교에서 세팅을 좀 잘 해주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BS, 그냥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퍼블릭 헬스 뭐 이런 일반적인 BS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듣기로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학기별로 신청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목들 대부분이 세팅되어 있는 과목들 위주로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아니면 바이오 케미스트리 메이저들은 프리메드 필수 과목들이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의대나 치대,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학부 입학할 당시에 그 자기 시대의 또 메이저를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관련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네, 그 지디 맞습니다. 선생님, 네, 보통 제 의대 합격한 학생들은지 이제 이런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수강 플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전에 한 번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와이파이가 컷오프 된 아, 네네네. 조금 안 좋긴 하네요. 보통 이렇게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보통 그 전에 학부에서 이런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수강 플랜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지인이 아,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네. 네, MPR 마칠 때까지 거의 모두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나서요. 3개월 정도 집중하여 공부하고 테스트를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이리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정리하자면, 남들하고 똑같은 스피드와 스케줄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1년 이상 앞서서 공부해야 된다.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정도 앞서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공부하는 스케줄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이제 고등학교 때 AP나 또는 뭐 이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수능용으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해도 학부에서 배우는 젠캠이나 젠바이오는 AP보다 범위가 더 넓고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고 뭐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캠이나 바이오를 전공했던 학생들도 미국 BS, 미국 일반 학부에 들어가게 되면 젠캠, 젠바이오를 막상 또 공부하면은 뭐 미드텀이나 아니면은 뭐 기말고사일 때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이나 바이오에 대해서 자신 있던 학생들도 막상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이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2학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GPA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촉박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의대의 필수적인 GPA 3.8 이 부분을 결국은 못 만드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리 선생님, 이렇게 학부 입학 전에 철저하게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학습, 이게 다시 정리하면 어느 정도,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학부 때 GPA는 permanent, 즉 영원히 박제되는 기록이므로 가능한 때 방학 때부터 과학 과목들을 미리 선행학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는 의대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이 1학년 1학기 이제 미드텀 첫 학기를 넘겼다. 근데 아직까지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아지면 나중에 성적이 곤두박질 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지일이 선생님 같은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하고 공부를 도움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곤두박질 쳐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지일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GPA란 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성적이 좋을 때라도 지금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험난한 길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미리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한 필수 이수 요소, 이제 MCAT입니다. GPA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528점 중에서, 500점 정도 되는 거, 여기 표가 보이시죠? 여기 500점 정도가 이제 상위 50% 정도가 됩니다. 뭐 이제 의대마다 입학자 중간 점수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0점 정도는 돼야 의대 이제 지원 시 점수로 인해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된다. 최소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일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예전에 학부에서 MCAT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MCAT 공부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 뭐 시험을 몇 번 정도 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MCAS에 제출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 초부터 기하교를 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3학년 마치고 나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첫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점수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6개월 정도 후에 약 4주 정도, 한 달 정도 공부한 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총 두 번을 봤죠. 첫 음, 번째 봤을 때는 주로 컨텐트 리뷰를 했고, 두 번째 시험 때는 practice question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참고하셔야 될 건 제이디 선생님께서는 이미
학부에서 1학년 때부터 이미 아주 높은 성적,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어떤 사이언스 관련돼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MCAT을 3, 4개월 정도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은 3개월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최소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2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MCAT 시작해야 된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JD 선생님 말씀만 듣고 그럼 나도 3개월만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CAT이 의대 지원 시에 차지하는 비중, GPA와 더불어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학점, GPA뿐만 아니라 이제 봉사활동, 발런티어라든가 어떤 뭐 쉐도잉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추천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요소들이 많은데 MCAT 점수가 안 좋다면 뭐 이제 그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이게 볼런티어라든가 300시간 나는 400시간을 했어도 MCAT 점수가 안 좋다면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MCAT의 시험 난이도인데 소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MCAT 시험 난이도는 미국에서 가장 뭐 이제 선망하는 대학원 또는 어, 그리고 의과 대학원 어떤 대학원 의대를 지원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시죠? 대학원 시험이 이제 GR이라는 시험, 아니면은 GMAT, 아니면 DAT, 여러 가지 시험보다도 훨씬 어렵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카스 영역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희 쪽에도 상담이 들어오는데, 카스 영역 때문에 망쳤어요. 저는 끝났어요. 이렇게 절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독해 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난이도의 인문과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흔히 알고 있는 한국어로조차도 흔히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 영어로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이리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카스 영역 이 영역의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MCAT의 컬 섹션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섹션에서 학생들이 인문학적인 지식과 판단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긴 패시지를 읽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컬 섹션은 다른 과학적인 섹션과는 달리 학생들이 지적 능력과 사고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배경이 없는 학생들도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보통 이제 MCAT 응시생들은 대부분이 다들 이 영역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점수가 제일 안 나오죠, 선생님? 네, MCAT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이 카스 영역 가장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컬 섹션은 단순히 지식의 양과 기억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추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글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뭐 그 말은 결국은 1학년 학부 입학했을 때부터 이미 카스를 위해서 MCAT 공부는 시작돼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더 유리하게 될 거고.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주위에서 이 MCAT 시험을 잘 치렀던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MCAT 공부라는 게 혼자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독학으로 공부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왕이면 아예 전문가한테 통해서 지도를 받고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학생들은 컬 섹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실전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약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따로 지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성격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적성에 안 맞거나 계속적으로 잘 점수가 안 오르면, 그거는 그때 되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이리 선생님 같은 전문가한테 아예, 본격적으로 티칭을 잠깐이라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자료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의 1위부터 20위까지 상위권이 이제 의과대학, 의대들의 입학 점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평균 이제 평균 미국 전체 MCAT 평균은 511점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당연히 좋은 대학 의대들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예일 의대가 이제 521점 가장 높게 점수가 주어져 있고 브라운 대학 아니면 뭐 514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GPA가 3.75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NYU 의대가 3.93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 뭐 3.7대도 있긴 한데 이거는 백인을 포함한 모든 지원자의 그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여기 2위에 있는 NYU 의대 수준의 3.9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일이 선생님, 여기 있는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유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GPA를 만들어놔야 되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기 리스트에 보시다시피 유학생들의 경우는 especially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GPA가. 그렇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519, 18 이상 요 정도 이상이고 그다음에 3.8에서 3.9 이상 요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놓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한 필수 요소,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부에서의 액티비티인데요. 이 액티비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도잉, 이제 그 외에 병원 봉사활동 이외에 병원 이제 클리니컬 리코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쉐도잉입니다. 이 쉐도잉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실 텐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뭐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다른 전문의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세 개, 다른 환경, 즉 입원 환자, 아니면은 외래 환자, 보건소, 수술실, 이런 데에서 다양한 경험, 쉐도잉 말 그대로 이제 그림자죠. 옆에서 옵저버로서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JD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학부에서 쉐도잉 경험을 한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저는 대략 100시간 정도 했습니다. 100시간 정도. 어떤 형태로 쉐도잉이 진행됐었나요? 어떤 형태의 곳에서? 과들은 소아과, 내과, 외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제이디 선생님께서는 학부에서 이 쉐도잉 할 수 있는 병원을 서치하고, 병원을 찾고, 어플라이를 하고 지원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지원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도움을 받으셨나요? 하나는 학교에서 도움 받긴 했지만 거의 다 어, 직접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도 이런 쉐도잉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직접 찾아다니죠? 보통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대학에서, 학부에서 이제 프리메이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서치해주거나 찾아보거나 대상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나요? 어떤가요? 요즘은 프리메드 학생들이 많은 학부의 음, 경우는 많이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음, 학교마다 Pre-Health Professions Office가 있으니 찾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도 또 중요해요. 보통 이제 350시간, 400시간 전체 이 모든 액티비티가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시간 넘긴다 뭐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뭐 이제 그 전에 경험한 쉐도잉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대 지원하기 전 최근에 한 쉐도잉 경험이 없으면 또 입학사정관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지혜리 선생님, 쉐도잉 경험 시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며,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퀄리티가 낮은 쉐도잉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어떤 걸 있을까요? 네, 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셔도잉 경험을 아, 낮은 퀄리티 경험으로 봅니다. 음, 장기적으로 몇 개의 과들, 그리고 분명히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포함한 몇 개의 과들을 100시간 정도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시간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가 클리니컬 리코드, 즉, 이제 소위 말하는
환자 접촉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료시설 내에서 입원한 환자들하고 직접적인 접촉 통해서 이제 환자들의 치료라든가 건강 유지, 진료 등을 돕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자 접촉은 의사 이제 쉐도잉과 별도로 진행해야만 하며 입원한 친구나 뭐 가족들을 간호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제이리 선생님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그러면 쉐도잉에 비하면 이 클리니컬 리코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좋을까? 그다음에 쉐도잉에 비해서 이 클리니컬 리코드의 중요성이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입학 사정관으로서 볼 때 클리니컬 volunteering이 샤도잉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couple hundred hours가 있으면 그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쉐도잉보다 이제 클리니컬 발런티어링이 더 중요한 거군요, 사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 이제 발런티어링,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실험, 경험, 이제 연구 경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봉사는 여기 보신 것처럼 환자를 돕는 의료 봉사들이 있고, 일반 봉사활동, 어떤 것도 관계는 없다,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로서는 의료봉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간 투여하는 것보다 적은 시간이라도 길게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발런티어링은 3년 이상 그리고 최소한 250시간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발런티어링과 쉐도잉 100시간과 이렇게 하면 거의 400시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이리 선생님이 보실 때 여기 그 입학 사정관으로서 보셨을 때 경험상 가장 이상적인 봉사활동과 연구 경험 어떤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이라도 음, 무조건 장기적으로 longitudinal하게 커미트먼트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봉사활동 같은 게 이제 의대 합격자들로 봤을 때는 그 합격자들은 보통 학부에서 어느 정도 시간 이상 할까요?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몇백여 시간 정도 있는 학생들이 저희는 높이 평가합니다. 음. 아, 그렇죠. 결국은 이 뭐 쉐도잉, 클리니컬, 그다음에 봉사활동 다 합치면은 정말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이 액티비티를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그 활동들, 이런 액티비티들은 GPA와 NCAT 성적을 우선으로 한 후에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들을 빼서 무리하게 시간을 채우려 한다. 이 액티비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요소, 요거는 의대 입학 지원을 하고 나중에 오퍼를 받은 후에 인터뷰 오퍼를 받은 후에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인터뷰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각 의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적게는 이제 뭐 3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을 텐데 저희 제이디 선생님 같은 입학 사정관님들이 받으실 텐데 그 많은 지원서들 가운데서 성적이나 이제 기타 사항, 자격 미달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터링하고, 이제 다음에 상위 25%, 그 다음에 하위 25%, 그리고 그 중간인 50% 전후의 지원서를 심사해서 그중 적게는 400명 정도,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지원자들에게 인터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오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를 받은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베일러 의대 경우에, 최초 지원자 중에서 인터뷰까지 오퍼를 받게 되는 학생의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베일러 의대 경우. 네, 베일러 의대의 경우 12% 정도는 인터뷰 단계까지 통과됩니다. 12%.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하버드의 13.1%, 뭐, 이 정도까지는 비슷한 거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다른 학교들과의 평균, 인터뷰 오퍼,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이리 선생님, 그 베일러에서는 인터뷰 오퍼까지 받았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 학생 오케이에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최종 합격률은 매년 다르긴 하지만 최종 186여 명의 학생들이 베일러에 입학했습니다. 지난해는 인터뷰한 학생들의 20에서 30% 정도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인터뷰까지 진행한 학생들 중에서도 최종 합격률이 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후 적은 수의 학생들을 합격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인터뷰 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만한 일까지는 아니군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군요, 사실. 그러면은, 근데 이런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응? 제리 선생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why medicine 질문에 대해 음, 명확하게 그리고 퍼스널하게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뷰는 attitude, expressions, 그리고 body language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바디랭귀지까지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그 2020년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업데이트 자료를 저희도 찾지는 못했는데 이 자료를 참조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6,749명 지원자 가운데 13.1%가 인터뷰 오퍼를 받았고 그중에 235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165명이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4,828명이 지원했고, 그 중에서 676명, 14% 정도 인터뷰 참여해서 그 중에서 또 37%만이 합격 통보를 받고 그 중에 최종 120명이 최종 등록했다, 학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만이 인터뷰 오퍼를 받고 그 중에서 320명, 86% 정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것 얘기는 이제 브라운 대학처럼 그 인터뷰까지만 갈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거의 뭐 8, 9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터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학교들은 주립대들이에요. 주립대 경우에는 타 주 학생들을 50% 이상 선발하는 이제 버지니아 의대와 미시간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테이트나 아웃 오브 스테이트 상관없이 전체 인터뷰 학생 중에 70% 이상은 합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인스테이트 지원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여기 UC 계열 학교들이죠. 학교들은 인터뷰 후에 합격률이 30에서 50% 정도로 다른 주립 의대보다도 낮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로만 보면은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명문 사립대 의대 지원이 어렵다면 동부에 가까운 주립대 의대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걸 일종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계 자료만 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그게 유학생들이라든가 한인 교포들, 한인 학생들한테 낫지 않겠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만의 전략인 거죠.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뭐 이건 이제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시 궁금한 건 지혜리 선생님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이 인터뷰에서 보통 이제 어떤 질문들을 보통 하고 인터뷰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인터뷰의 분위기는 serious한 데도 있는데 좀 light-hearted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모티베이션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섞여 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교별로 인터뷰에 대해서 또 학교별로 특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사전에 어떤 준비를 좀 해내야 되겠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이리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것들인데, 그리고 또 질문 한 김에 오늘 설명회 참석자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인터뷰뿐만 아니라 에세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사전 질문. 그리고 이제 에세이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그 작성을 해야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굉장히 선호하는 좋은 에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에세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세이의 경우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열정, 동기, 그리고 목표 등을 명확하게 퍼스널하게 표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한 과정과 다른 문화와의 교류 경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대의 인터뷰 스타일은 두 개로 나뉘는데 traditional vs MMI, multiple mini interview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traditional은 1대1로 두세 명의 입학사정관이나 의학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MMI 포맷은 다섯 개 이상의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상황별로 답변하는 방식을 보는 인터뷰 스타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트레디셔널 인터뷰 스타일을 씁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의대 지원한 학생들은 엠카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이 엠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별도로 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일반적으로 학교에 제출하는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네, MCAS에서는 Three Meaningful Experiences를 좀 더 길게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Personal Statement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 말고는 거의 비슷한 얘기군요. 이제 그 의대나 이제 치대가 이제 신규 대학이라면 보통 제가 지원할 의대나 치대가 있는데 그 학교가 신규, 뭐 몇 년 안 됐다가 아니라 몇십 년 안 된, 대학이다. 설립된 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학교의 레퍼런스를 위해서 학생들의 어떤 점수 아니면 GPA나 MCAT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학교가 전통적이 오래됐다. 2, 300년 200년 정도 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인성이나 액티비티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까지 갔을 때 합격 가능성을 보면, 그리고, 제가 정리해 말씀드린 건 학교의 어떤 레퍼런스를 보는지 점수를 보는지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정리를 하면은 서부 쪽보다 동부 쪽이 좀 더 인터뷰를 통해서까지 갔을 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립대 의대가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 이런 것이죠. 뭐, 아니면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 아니면 유학생에 대해서 이런 여부는 거의 관계하지 않고 오로지 점수와 경쟁률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여기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처럼 아이비리급 이런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학부 자체의 여기에 학부 자체에 입학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거의 뭐 만점 수준의 점수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 자체를 이런 것들은 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기하는 거죠. 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나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들, 동부 쪽이 낫다, 주립대 의대가 낫겠다, 사립대보다 낫다,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뷰 통과율을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통계 자료, 합격률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대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대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 때문인데요. 또한 지역 출신 학생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꼭 만약에 동부에서 의대를 가고 싶으시면 동부에서 학부를 가시고 액티비티를 컴플리트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한 각종 요소, 마지막 다섯 번째. 의대를 위해서 의대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 과정. 이게 이제 학부죠. 대학교 학부. 그러면 이 대학교 학부를 어떤 선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학 선택 전략. 첫 번째, 지금 학생이 만약에 지금 학부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부 입학 전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BS 학부보다는 프리메드 과정으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이 1번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프리메드 트랙을 하면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랑 메이저 과목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BS와 프리메드 트랙이 있는데 내가 입학할 학부, 그 학교의 학부가 네임밸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학할 학교의 그 트랙이, 입학 트랙이 프리메드인지 BS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뭐 UC 계열의 학교 아니면은 아이비리그급 학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BS나 프리메드 트랙이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학부 선택한 대학에서 메디컬 스쿨, 의대를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치대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 졸업생이 같은 학교 내에 의대를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은 당연히 타학교 졸업한 지원자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교에 이제 의대나 치대, 아니면 뭐 약대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나 의학 계열 수준에서 신뢰감이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적으로 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 이런 부분들 할 때도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비워놓았습니다. 제이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학생이 지금 뭐 국제학교 또는 미국의 고등학교 아니면 한국의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의대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거는 제일 선생님이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학교들이 프리메드 학생들을 의대에 잘 보냈는지 잘 살펴보고 찾아서 진학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근데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학부들이 그 정보를 officially하게 퍼블리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학부나 의대 관련 포럼에 들어가 보시거나 의대 학장들이나 입학사정관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떤 학부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떤 학부에서 많이 뽑으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이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들은 포럼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학교 의대 학장들이나 입학사정관들 이야기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서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실제로 그 학교들, 학부나 아니면 그 어떤 메디컬 스쿨들이 올려놓은 영상들,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그 학교의 어떤 뭐 졸업생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소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들,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치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치대 쪽은 조금 더 함축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할게요. 오늘 사실 설명에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이 의대 쪽이시긴 한데 아주 일부 몇몇 분들이 치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선생님은 의대 쪽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대가에 대해서 이제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서도 주위에 치과 의사, 치대를 가신 분들도 지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는 주실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제이디 선생님 가능하시죠? 네, 치대하고 의대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 동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대 입학 시험이나 특정한 뭐 내용 이외에는 의대와 준비 사항들이 거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대도 역시, 대학원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을 하고, 프리메드가 아니라 여기는 프리덴탈이라고 하죠. 일종의 예과 개념에 그렇게 하고, MCAT 아니라 DAT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대로 입학을 하게 되죠. 여기 의대 같은 경우에는 MCA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 지원 시스템. 미국의 약대 시스템은 팜카스라고 하고요. 치대는 AADSAS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치대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치대가 이제 의대와 좀 다른 거는 중간에 USMLE처럼 스텝 2, 스텝 1, 2, 3가 없고 이제 대학원 과정 거치고 나중에 INBD라는 치과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치과의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치대 같은 경우에 요즘에 가장 그 이슈가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은 치대 지원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BS, DDS, 그러니까는 통합치대 7년짜리, 8년짜리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7년, 8년 통합치대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도 거의 탑 클래스, 거기에다가 AP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극소수의 학생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통합치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다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 이 덴탈스쿨의 그 4년제 대학원 개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또 치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의대만큼 프리덴탈 트랙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 BS 학부로 들어가는 학생은 합격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대에 비해서 치대는 더더욱 더 좀 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치대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일반 BS 학부 출신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보다는 덴탈 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프리덴탈이 아니라 일반 BS 학부생이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치대를 위한 필수 이수 과목만 맞춰놨다면 이수했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치대 입학 어렵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대도 똑같습니다. 의대하고 60개 치대 중에서 45개 치대 정도에만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0개 그냥 다 지원하시면 됩니다.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리 선생님, 미국의 이제 의대나 치대를 보면은 이제 유학생 지원 여부에 대해서 보통 저희도 이제 이 사이트에 보면은 중간에 유학생 지원 가능 여부 표에 학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은 의과대학보다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데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치대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 과정이 의대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시민권자인 외국인 학생들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 의사도 매우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외국인 학생들이 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수한 GPA가 요구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의대나 치대마다 입학 학장에 따라 임의적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 60개, 60에서 70개 정도 되는 미국 치대 중에서 학교별로 이제 유학생 지원 여부에 대해서 그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45개 정도 대학은 유학생, 무조건 지원 가능하다고, 나머지 15개에서 20개, 25개 정도 되는 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써 있고요. 아주 일부 대학에서만 유학생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기혜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의대를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의대까지 나중에 오퍼까지 받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유학생인 경우에는 차라리 의대보다는 치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또 어떨까? 그것도 이순위로서 하나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원으로 보자면 의대, 치대 지원자가 1년에 한 12,000명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42% 무려 5,000명이 합격을 한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 합격생 중에서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약 6%, 300명 정도가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300명 내에서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대 합격자보다는 훨씬 많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도 저희가 나중에 상담을 해보고 그 학생의 스펙을 보면은 확실히 떨어질 만해서 떨어진 학생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준비만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치대 입학을 위한 그 필수 요소들 보면은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것들은 요거에 있죠. GPA가 3.6. 치대는 공식적인 수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의대만큼 필요로 하는 최소의 GPA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고 좀 낮아요. 그래서 요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DAT가 19점, 30점이 만점입니다. 거기서 19점 이상 정도 돼야 된다. 그 외에는 액티비티, 인터뷰, 렌탈스쿨 선택, 이거는 의대랑 거의 동일합니다. 제이리 선생님,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의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중간에, 나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 해서 치대로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제가 아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제 아, 지인들 그래요. 가운데 몇몇 네. 유학생들은 치대로 진로를 수정해서 현재 치과 네.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뒤죽박죽이 돼버렸네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이 치대 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주황색 과목들. 여기서 보시면 의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요 GPA가 좀 틀리다는 거 말고는 뭐 젠캠, 젠바이오 랩 다 똑같고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놀가닉이 들어가 있죠. 치대용. 그래서 의대는 없었는데 인월간이 무기화학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지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는 치대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그냥 선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DAT 시험인데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넷에 이미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섹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거의 약간 일부 MCAT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이제 PAT, 요 두 번째 영역 같은 것들인데, 요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DAT 몇 점 이상 되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DAT와 이제 학부 GPA가 어느 정도 돼야 합격이 가능할까, 여기 보시는 거를 보면은, 거의 뭐, 탑 클래스 학교들은 20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치대,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점수 평균이 20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20대에서 22점 나오면 좋고, GPA가 3.55에서 3.7 정도, 유학생은 3.7 이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덴탈스쿨 위한 액티비티, 똑같죠? 거의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의대 액티비티와 거의 동일합니다. 혹시 제이디 선생님 의대 이후에 이제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의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치대 입학을 위해서는 우수한 GPA 외에 연구, 인턴십, 의료 봉사활동, 클럽 활동, 대학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증명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설명의 세 번째 순서, 이제 학생의 상황에 따른 미국 의대, 미국 치대 합격 전략,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의대와 치대는 거의 모든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의대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의대, 치대 입학 준비를 위해서 학부 4년간 이제 정말 노력하는 건 당연하고, 특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우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최대한 1, 2학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주요한 필수 예술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리테이크 없이 한 번에 최상의 학점을 만들어놔야 될 거고,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뤄보자,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학년별 계획으로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셨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학부 재학 중에 몇 학년 때 제일 가장 많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플래닝을 조금 빨리 미리 세우는 편이라서 장기적으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학부에서 특정 과목의 GPA가 안 좋은 경우에, 이제 리테이크, 재수강의 기회가 주어지나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특정 과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과목들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부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과목 성적을 withdraw, W 등급으로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 등록을 한 후 학생이 해당 과목을 포기하기 전에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성적을 보호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대학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결국 이제 그 의대나 치대 합격의 관건은 그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중심으로 매 학년마다 GPA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액티비티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해진 시기에 2학년 말 또는 3학년 때까지 MT에서 준비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며, 뭐 이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학생의 학력이나 현재 상황, 조건에 따라서 미국 의대나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한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저와 제이리 선생님의 경험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이 이제 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방금 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의대나 치대를 어떻게 노려볼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제 BS 학부, 아니면 이제 프리메드로 이제 신입학을 해야겠죠. 준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 입학 전부터, 뭐, 지금일 수도 있겠죠.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고, 뭐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국제학교 재학생, 한국에 있는 아니면 또 미국에 있는 보딩이든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어, 거의 같은 수준이긴 한데 이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 영어 공부도 지금부터 당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런 학생들에 비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어,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라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 지금 고3이다 아니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미국에 이제 학부에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곧바로 GPA 만점으로 계속 쭉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 수준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이디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그 학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 재학생인 상황에서 미국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더 낫긴 하겠지만 유학생의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방법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으로 가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가능성은 있긴 한데, 뭐 사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만은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죠. 뭐 영어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 교육 문화에 대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할 거고, 뭐 사이언스라든가 매트 같은 어떤 과목들도 한국 수능용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미국 쪽으로 변환하기에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국제학교, 현재 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일 경우, 이 경우가 지금 참석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인데 지금 10학년이다. 이러면은 11학년을 마치기 전까지 AP 레벨에 있는 과목들, 캠이나 바이오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칼큘러스 같은 것들 공부를 다 마무리 지어버려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 점수를 통해서 학부에서 그런 과목들을 면제받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단계, 학부에서의 공부를 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이제 AP,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SAT 서브젝트를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이언스 과목들을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학년에서 이제 학부 입학 전까지는 이제 젠캠, 젠바이오 같은 아니면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어렵더라도 그 전부터 선행학습, 학부의 선행학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남들보다 기본적인 학년 스케줄보다 1년 이상씩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고등학교, 국제학교에서 GPA도 중요할 거고요. 결국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제이 선생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이나 바이오나 피직스 같은 과목들에 대해서 AP 시험 보는 게 의대 목표 학생으로 하는 학부 과정에서 유리함이라는 거는 선행학습의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죠. 네, 대학 프리메드 필수 과목들을 위한 선행학습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신 것처럼 학생이 만약에 국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생일 경우에 국내 대학을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미국 대학교의 이제 의대나 치대에 다이렉트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에 신입학이나 트랜스퍼를 통해서 편입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지금 국내에서 자연계열 학부를 졸업했고, 한국에서 충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클리니컬 리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MCAT 시험만 보고 미국 의대에 곧바로 지원할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무조건 100% 불가능하고 불합격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의대나 치대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대학에서 이수한 사이언스 과목들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나 치대 지원용 필수 이수 과목들은 미국 학부에서 다시 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BCP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BCPM이란 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이 네 과목은 의대나 치대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이수한 것들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미국의 학부에 다시 들어가서 이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액티비티 중에서도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같은 것들, 쉐도잉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한 것들 기록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 요인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MCAT 시험 보고 지원해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이 한국 대학생이거나 졸업생이거나 영주권 시민권이 없다면 미국 학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그게 가장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국 대학 재학 중이거나, 이제 졸업한 유학생일 경우에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의대도 좋지만 치대를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치대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가능성적인 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낮는데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치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의대 의사가 아니라 PA라고, 피지시언 어시스턴트라고, 이것도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고, 연봉도 괜찮으니까, PA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준 의사급으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의대 지원을 위해 포스트백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포스트백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포스트백은 미국 의대나 치대를 지원하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점이 안 좋거나 아니면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1, 2년간,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특정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실 특정 대학원이죠. 미국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미국 의대를 위한 포스트백 프로그램은 거의 영주권 시민권자들만 받아주고 있고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포스트백을 이용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면서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에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뭐 BS 계열이라고 하면 많이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준비 사항은 일반 학생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그다음에 GPA, MCAT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죠. 그리고 액티비티 부족하다면 하루라도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될 거고, GPA나 이수 과목 부족하면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리 선생님, 미국의 의대 지원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포스트백 통해서 학점 이수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많이 있나요?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포스트백 이용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게 해서 미국의 의대에서 이제 이 포스트백 통해서 학점을 올리거나 과목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포스트백 프로그램마다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학부와 의대가 동시에 잘 알려진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가시면 의대 지원 시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모든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적정선의 학점을 받은 학생과 포스트백 통해서 몇몇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의대 지원할 때 입학 사정관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차별을 두고 이 학생한테 더 플러스 위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예비 선생님이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다른 학교도 많이 네. 그렇게 큰 디퍼런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종적인 트랜스크립트 상에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오케이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 비하면 치대 미국 치대 쪽은 포스트백을 이용하는 학생이 굉장히 지금 또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저희 판매 디랩의 미국 의대, 미국 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판매디랩의 어떤 프로그램, 미국 의대나 치대에 있어서 프로그램 어떤 필요성 이걸 정리해 보면은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제1이 선생님과 저희 선생님들 판매디랩의 선생님들이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에 입학할 수 있는 GPA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해드린다. 그리고 GPA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의라든가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요. 둘째는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가성비 있고 가장 효과적인 액티비티를 관리하고 챙겨주고 서치를 같이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액티비티와 비슷하게 클리니컬 리코드까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교양 과목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스탯부터 해서 많은 게 있었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학습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이디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1학년 때부터 나는 미국 의대를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되면서 점점 과도한 스트레스와 힘겨운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죠. 어려울 때마다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마다 저희 제1위 선생님이나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멘토링까지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챙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판매드립의 프로그램은 첫째, 이런 의대 입학뿐만 아니라 의대를 위한 학부 입학에 대한 어드미션 쪽,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컨디션과 상황, 희망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이제 정리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입학제도와 학교를 추천한다. 그리고 SAT나 ACT 같은 부분들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판매디랩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의 뭐 UIC부터 해서 유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학교, 그 뉴욕 주립대 수니도 저희가 협력 관계에 있는데 이런 학교들 입학까지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부 입학 전에 이제 선행학습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수많은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기도 쉴 틈 없이 모든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최고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학 전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생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올가닉 케미스트리까지도 한번 프리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런 과목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은 미국의 약대, 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치약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지 선생님, 이렇게 학부 입학 전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철저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선행학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학부에서 더 좋은 GPA를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학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동안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미국 약대에 비해서 의대나 치대 가는 학생들에게 재학생 과정에서 GPA 뭐 이런 것들 노력, 액티비티 이런 것들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중요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판매드랩의 선생님들이 최대한 재학생 과정의 GPA를 목표를 세우고 이번 학기에 거의 만점 받을 거야.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리 선생님은 이 저희 재학생 과정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금이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도움을 받기 전에 지금 괜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음, 그러면 저희 판매드랩의 이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가 이제 JD 선생님께서도 의대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많은 학원들 중에서 판매드 랩을 선택한 것은 여기만이 수많은 한국 학원들 가운데 미국, 영국 의대, 치대, 약대만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경험이 많이 없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여기 판매드랩에서는 많은 입학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사님 말씀이 매우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하다고 판단이 돼서 또한 저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부 2학년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MCAT에 대한 학습도 진행해야 되고 그 학년이 된 학생들은 이제 의대 지원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어드미션 오피서들에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에세이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제이리 선생님 같은 전문가 선생님들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리 선생님, 이런 이제 그 MCAT 이외에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에세이, 뭐 이런 분들, 인터뷰 준비까지 학생들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의대나 치대 입학사정관이나 그 프로세스를 밟은 의대 학생이나 학장한테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제이리 선생님 말씀처럼 미국 의대 재학생이나 미국 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희 판매드랩이 필요할 것 같고, 판매드랩의 선생님들이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다 보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판매드랩의 미국 의대 치대 프로그램을 학생이 학년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먼저 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판매디랩에서 학생에게 현재 고등학교, 국내 일반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국제학교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의 GPA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보충 교육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GPA가 좋아야 하고 뭐 그래야지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이제 SAT라든가 ACT 같은 이제 컨설팅, AP 준비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위한 이제 전략 수립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AP 공부도 같이 진행해드린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충분히 또 쌓아야 될 어떤 EC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드리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 메디컬 스쿨 나오신 분들,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약대 나오신 분들 있죠, 퍼듀, 그다음에 하버드 나오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에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저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어드미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SAT 통해서 이제 학생이 원하는 학교와, 이제 합격을 위해서 판매디랩에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 프리메드 트랙까지 SAT 없이 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입학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부 입학 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1, 2학년 때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한 GPA 관리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 멘토링부터 학습 지원까지 해드리고 본격적인 그 액티비티 플랜까지 짠다.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보신 듀크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계시고 한국 약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순위 여기 MCPHS 노틀담 존스 홉킨스 출신 선생님들이 학부 재학생 과정을 책임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학년 시기가 오면은 본격적으로 MCAT이나 DAT 시험 준비하고 GPA도 마무리 짓죠. 그리고 학생들 성적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의대나 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치대들 등을 이제 리스트업하는 것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 인터뷰 준비까지 같이 해드리는 시기인데 이것들은 아까 지금 여기 계신 제이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연관된 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덴탈 스쿨 나오신 선생님들이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메디대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렉처가 돼 있고요. 미국 이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여기 저희 그 판메디 레벨 렉처 인강을 제공합니다. 젠캠, 올고, 그다음에 젠바이오, 모lecular biology, 피지올로지 많죠. 이 8과목 가장 필수 이수 과목들의 렉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튜터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사실 자랑하고 있고 이게 가장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미국 명문대, 미국이나 영국 명문대 자연계열 출신, 그다음에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인강과 더불어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1대1 프리미엄 과외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 주고 계신 우리 제일 선생님이 판매드랩에서 어떤 튜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총 8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제 제이리 선생님께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과 튜터링을 하고 있고 왜 필요한지 이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1대1 컨설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총 8가지 가운데 먼저 애플리케이션 스트래티지, 첫 번째로 지원 전략에 있어서는 지원 시기, 방식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맞춤형 의대 지원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요. 지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실수를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전공 및 미래 진로에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중요 과목들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언제 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 추천인데요. 전공을 보완하면서 의료 직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리더십 및 대인 관계 스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MCAT preparation에 있어서 core section에서 전략적인 독해, 논리적 추론 및 시험 응시 스킬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이고 맞춤형 MCAT 튜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recommendation letter assistance, 추천서 작성에 적합한 부분을 그리고 분들을 선정하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할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여섯 번째, application review, 에세이, 레주메, 그리고 성적표 및 추천서를 포함한 전체 의과대학 지원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수정한 부분을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과 제안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에세이 에디팅,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디팅인데요. 에세이는 개인의 강점 및 장점을 부각시키고 의학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도록 도와드립니다. 8번 마지막으로 인터뷰 준비입니다. 모ck 인터뷰를 실전처럼 연습하여 실제 인터뷰에서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대답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해온 활동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body language, intonation 및 eye contact 등 매우 세부적인 스킬도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실질적인 멘토링 그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그 판매 때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미국의 영과 영국 약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실제 그 약 의대 출신 선생님, 영국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제1의 선생님, 또 치대 나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디 대비 다른 기관이나 학원과 다른 점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판매디 대비 그 튜터 구성원 자체가 미국의 영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주를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2시간 동안 긴 설명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설명에 들었으면 하는 그 설명에서 들었으면 하는 내용 중에서 뭐 학교별로 입학 조건, 학비, 장학금, 학부 편입, 제출해야 될 서류 이런 부분들도 요청이 있었는데 설명의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요. 설명의 종료 후에 저희 이제 판매 드랩의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추가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 선생님,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 의대나 미국 치대에 관심을 갖거나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충고와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샤도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냐는 저의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Because you never have to wonder if what you're doing is worthwhile. 어렵긴 하지만 끝에는 가장 얼티메트하고 리워딩한 길이 메디슨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면서 꿈을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제이리 선생님 좋은 설명과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쯤 있으시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저희 카카오톡 등록을 해주시거나 전화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장시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